자, CR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픈 사업도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을 더 창출해야 된다. 자, 그리고 CR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적인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CRM 개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지 7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정의를 조금 달리 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가트너 그룹이라고 하는 곳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경우에 신규 고객을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 유형을 잘 파악하자 라고 하는 이 파악 과정, 이것을 우리는 CRM이라고 부르자 라고 가트너 그룹은 얘기합니다. 일단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은 지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라고 한 소리는 결국 일단 가트너 그룹에서 파악을 하는 것은 예컨대 사업 주체가 있다 라고 하면 주체와 사이에 있어서 고객 사이에 있어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라고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식의 개념적이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슨 마케팅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 기업의 모든 구성원 그 다음에 고객에게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를 형성시켜서 고객들과 잘 관리를 해주자, 계약을 맺자 라고 하는 것이 칼슨 그룹 부분입니다. 칼슨 그룹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기업을 꼭 오도록 선호도를 이제 유지하는데 더 일단 이제 개념에 주요 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단 고객과 지금 현재 주체 사이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의사소통 과정,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일단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좋으면 오지 않겠냐는 소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 여기에 중관점을 두자 라고 하는 것에 일단 개념 정의를 찾는 그룹이 일단 칼슨 마케팅 그룹의 개념 정의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IBM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이 고객을 발굴을 하고 선정하고 획득하고 개발하고 유지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칼슨 그룹 이외에 지금 뭐가 같이 IB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 중에서도 먼저 고객을 먼저 발굴을 하자. 없는 시장도 있을 수가 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잘 유지를 하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단 지금 가트너 그룹이나 이제 칼슨 그룹의 경우에 있어서 예로 들었었던 이 모든 것을 또 하자. 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과정에 있어서의 과정들, 이건 모두를 우리는 그냥 CRM이라고 이름을 부르겠다 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타그룹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객에 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추출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들러서 CRM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것은 요구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대치 및 행동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사업 기회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타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사회학 영역에서 발생하는 메타라고 하는 개념은요, 기본적으로 고객이 주체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면 이때 주체는 여기 이 고객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는 것. 이것을 사실 사회학적으로 메타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씁니다. 아시죠? 자, 그때 일단 메타라고 하는 것에 더 일단 저희 구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메타는 사실상 더 구체적이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아시죠? 메타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부채라고 하는 소리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객의 요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 개별로 반응을 일단 다 해주고 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일단 더 신경 씁니다. 따라서 일단 사실상 뭐 여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지는 않지만 메타그룹 일단 이제 개념정에 의한다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그렇죠? 자, 이러한 과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각 해당 부분에 대한 일단 이제 개념정의 이 정도까지만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간다. 그 이외에 표를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CRM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어느 그룹을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은 힌트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일단 우리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맨 왼쪽 부분에 일단 나와 있듯이 이제 잠재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찌됐건 기업 주체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해서 신규 고객화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하고는 관계를 잘 맺어서 일단 우리의 일반 고객으로 일단 유치가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인 고객인데 사실은 우리 제도 내지 우리 조직을 만약에 악영향을 끼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떨궈내야 되고요. 아시죠? 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일단 불량 내지 적자 고객의 경우에는 떨궈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일반 고객 중에서도 일단 지금과 같이 어떠한 강의를 한번 듣고 났더니 이 강의 별로야 라고 해서 이탈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일탈 고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고객을 조금 더 우량 고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의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주는 차원의 양화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우량 고객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탈 이후에 돌아온 일단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또 잘해줘야 된다 더 라는 식으로 우량 고객화를 시켜두고, 그 다음에 우량 고객 중에서도 최우량 고객, 최근 뭐 무슨 VIP니 뭐니라고 하는 서비스 굉장히 많죠 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로열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이 로열티 효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해두자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눈으로만 확인해 두시면 된다.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테마에 그렇다면 이 CRM 잘 하려면 즉 성공 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두 번째 점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CRM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전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개 전담 부서 중에서도 전산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객들을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앞부분입니다. 줄 주십시오. 전산 담당 부서에서 대개 담당을 한 것으로 여기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산 부서를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학원 사업이라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강사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갔을 때 이 상담실을 통해서 일단 이제 고객 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본바 같이 전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고객을 유치할 때 가장 고객하고 전담하고 있는 사람, 즉 가장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강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실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산부서 사람들은 이 학원 전산부서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더라. 그래서 전화가 설령 온다라고 해도 누구세요가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같은 보험사라고 해도요, 내가 아는 보험설계사한테 전화 왔을 땐 그래도 전화를 받지요.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너무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업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업부서에서 사실상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리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이동을 해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줄에 전사적으로 CRM이 공유되고 있는 줄 주십시오. 현업부서가 이제는 CRM을 만든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 번째 점 부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CRM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경우에 고객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성과로 연결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R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 줄 후단 부분입니다. 맨 처음 초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초기에는 집중도가 높은 업무 중심의 비중을 높이고 라는 소리는요. 자, 이제 학원 사업, 여러분들이 기왕 학원 나왔으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학원에서 우리 학원 수강생이 좀 많아지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전략을 채우실까요? 짜실까요? 첫 번째,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 잘 만족시켜야 된다. 아시죠?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집중도가 높은 업무 중심 비중을 높이고, 아셨죠? 라고 하는 소리는 강의를 잘하고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단계, 조금 먼 중간 단계로부터 들어서면 정책 단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때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일단 앞에 있는 사람 이외에 앞으로 있을 잠재 고객, 이 사람들이 우리 학원으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잘한다든가, 그 다음에 할인 마케팅 등을 한다든가 등과 같은 이러한 고객 기반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반 사업을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십시오. 기반 조성.
같은 장기적인 업무에 천천히 더 비중을 둬야 될 거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일단 강의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위주로 채우되 중기, 장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때 경우에는 고객 기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개별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뭐 대학하고 학원이 결연하는 경우도 많지요.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단 이제 강의 서비스를 대학에 바로 연계해주는 식으로 이런 기반 조성 행위를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사실상 우리가 알기 쉬운 CRM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그라미 부분은 넘기셔도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점 부분입니다. 9페이지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RM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해오던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 이것과 다른 개념이냐? 완전히 분리된 개념 아니죠. 그게 그거죠. 사실상. 그렇죠? 주십시오.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 개념하고 서로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이다. 보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관점에서 아주 이 마케팅 부서와 그 다음에 전담 부서 이것을 모두 통틀 수 있는 예컨대 사업본부장 그렇죠? 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 부서와 이 부서 사이에 있어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주십시오. 이것을 IMC라고 합니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CRM을 한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 그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은요. 그러니까 잘하자라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일단 경영 일반에 있어서의 CRM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때 특히 우체 영역과 관련되었을 때 CRM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때 제일 먼저 지금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단 노력하고 있는 것은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우수국의 케어 활동이요. 줄쳐주십시오. 우수국의 케어 활동. 그래서 우수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체국 우편연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는 일단 그러한 고객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단 혜택을 주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케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일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해야 돼요. 그 말은 일단 이 학원 사업이 번창했다라고 해도 오늘 온 이 고객이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했다라고 해가지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수익이 안정되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수국의 케어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이유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먼저 확보를 해두고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십시오. 안정적인 수익 구조. 자,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우정 업무와 관련돼서는 2005년 묶어두시고요. 이를 기준으로 우편 CRM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 구조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정도까지만 2005년이라고 하는 숫자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우편 사업에 대해서 일단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 케어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즉 고객 분석을 해봤을 때 일단 첫 줄 후단부입니다. 체계적인 고객 분류 줄쳐주시고요. 이런 소리는 고객 중에서도 일단 어떤 사람이 많이 일단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 예컨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체국 택배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업체 그 다음에 일반 개인이라는 식으로 일단 분류를 먼저 해두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정보 통합 관리 줄쳐주시고요. 자, 현업 부서와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 그 다음에 전산 부서 모두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 줄쳐주시면 가능하도록 고객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시킨다. 이것을 현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묶어주십시오. 고객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한다. 즉 현행화까지 묶어주시면 된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0페이지로 가시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넘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일단 이제 분류를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신규 고객, 그 다음에 휴면 고객, 그 다음에 이탈 고객 등으로 신휴 이 각 해당 부분 동그라미 치고요. 암기를 할 때 뭐 신율이라고 암기를 쓰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고객을 분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신규 고객이라고 한다면 감사 캠페인 많이 실시하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이제 뭐 이용하시면은 여기 그것을 감사 캠페인으로서 뭐 문화상품권 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휴면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이용했는데 그 다음부터 잘 이용 안 해요. 라고 하는 휴면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왜 안 하세요? 라고 하는 원인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인 파악 줄쳐보시고요. 를 하는데 일단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두 번째 계속해서 휴면 고객이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면에서 숫자를 어찌되었건 많이 우리 우정사업본부를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 실제 우리 우정사업본부를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형태 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실 거예요, 말 것이에요? 라고 하는 지속의사를 여부를 타진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속의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탈 고객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왜 이탈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원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에 주력을 한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행, 그 다음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편 CRM 활동은 지금 요새의 경우에는 두십시오. 우체국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이 활용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콜센터에 만약에 내가 전화를 걸었다 라고 한다면 나한테 가장 맞는 계약 유형이 어떤 것인지 여부를 하나하나 짜줄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두 번째 좀 부담 주십시오.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면은 이게 낫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제시를 해줄 수가 있죠.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우수고객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서비스 이용 실태라고 하는 다목 부분입니다. 줄쳐주시죠. 우수고객 케어 서비스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고객 중에서 상위 10% 최우량 고객에 해당될 겁니다. 10% 정도라고 치시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이용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고객은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 일단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연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매출액 기준 줄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각종의 보상 서비스 등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11페이지 구하시고요. 그 이외에 우수고객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 특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수고객 활동 프로세스라고 하는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보를 활용해서 세 번째 성과를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 활성 각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라고 하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까지가 CRM과 관련된 간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확인해 두시고요.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뭘 더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맨 마지막 부분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3절 부분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제도입니다. 무조건 적용돼 나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먼저 앞선 부분에 개관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개념 자체가 다르죠. 즉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가 있을 때 이것은 배상해준다라는 차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상해준다라고 하는 보상의 개념. 이것은 위법인지 적법인지 행위가 여부에 따라서 나눠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테마에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우편물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돼서는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우편물이 있다 칩시다.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고요. 자, 나는 분명히 A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그라미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정사업본부와 일단 계약을 체결해서 보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수취인이 지금 현재 B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는데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볼 때는 맨 처음에 받을 때는 멀쩡한 상태였었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봤더니 이 포장물이 훼손되어 있다. 라든가 이 포장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량이 지어졌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중량이 다운되어 있다랍니다. 즉 감소가 되어 있다랍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먼저 보낸 사람은 제대로 보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네요. 그죠? 라고 했을 때 이때 통상 이 우편 영무에는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되는 이 우정사업본부가 잘못을 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아무리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손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때 잘못한 게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잘못의 경우로서 대충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때 특히 이제 우편 영무와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지금 본바 같이 어떤 물건이 멸실되었다, 즉 없어져 버렸다라든가 훼손 조금 깎여져 버렸다 내지 파괴됐다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우편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돈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손실이 생겼다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때 보내주기로 일단 통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배달 지연이 됐을 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 자체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다라든가
두 번째, 각종의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감손이 됐다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배달이 되긴 됐는데 지연되어서 배달이 되었다. 라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잘못이 어느 정도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해도요, 더 구체적으로 잘못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선 진짜 우표정 사업본부 입장에서 알고 스스로 깼다라든가, 즉 이것을 우리는 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웬만해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 방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과시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 이러한 잘못 유형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도 이러한 유형이 우정사업본부 측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 확인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손해 발생했을 것. 두 번째, 잘못이 있었을 것. 그 부분은 크게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형성되어 있을 것. 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목표물 손해배상 액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11페이지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가번 목 부분에 의의가 나오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것을 보면 우편물 손해배상이란 우편물 취급 중에 우편 관서에 고의 또는 과실, 이게 키워드가 된다. 묶어두십시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내 이용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는 것, 이것을 배상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런데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과 다르다라는 점에서 동그라미 두 번째 것은요, 구별되는 개념들이 나온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이제 우편에 의한 손해배상은 우편 관서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편 관서의 고의 과실 이런 건 필요 없고 적법 동그라미 치시고요. 제대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불출입적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과 부가 취급 여부, 즉 등기 취급,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 유무를 요건 등으로 하지 않는, 일단 무조건 이용자가 있을 때 이용자에 대해서 만약에 배달 지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게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예컨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우체국에 들어온 분이 계신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분명히 영업 일시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영업시간 내린다. 그런데 왔더니 담당자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1시간 있다라고 하면 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1시간 있다 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없어요, 담당자가. 그래서 역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용자가 이와 같이 2회 이상 지금 현재 담당자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편 업무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용자한테 어찌됐건 불편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불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게 이게 이용자 실비보상제도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주십시오.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이것과도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실보상 내지 이용자 실비지급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손해배상이라고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걸 가지고 손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두 번 찾아보면. 그죠? 손해배상이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대상 및 그 다음에 요건 부분입니다. 우편물 배달 결과 다음과 같이 직접 묶어두시고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일단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간접적 손실 묶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묶은 부분 밑에 X 써주십시오. 이것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접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어떠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우정사업본부를 이용했었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의 지금 현재 과실 등의 행위로 인해서 만약에 이러한 물건과 관련된 직접 손해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직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물건이 제대로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을 C라는 사람한테 제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 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한 걸음 건너가지고 다가가는 손해가 되버려요. 아셨죠? 이러한 형태의 손해, 즉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후속 손해들을 우리는 간접 손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간손, 이것은 적어도 우체국에서 책임지는 영역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직접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것이지 간손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러한 직접적인 사실로 발생한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등기 취급 및 보험 취급 우편, 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건 자체를 망실을 했거나 그 다음에 훼손을 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돈을 감손시키는 행위, 즉 교환금이나 추심금을 미수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는 받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 동그라미 치시고요. 돈을 못 받았다라든가 그 다음에 송달 시간을 정해서 접수한 우편물이 있는데 물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제나가 아닙니다. 송달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반드시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쓰기로 했는데 이게 지연 배달됐을 때 그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아시죠? 세 가지 유형을 묶어주시고 이 세 가지 유형이 간접적 손실에 해당된다는 게 아닌가 직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유형에 해당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우편관세에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요. 이때 우편물 손해가 수출세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잘못한 것 이라거나 당해 수출주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부강 요구로 인해서 발생한 것 이라면 우편관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관서가 잘못한 게 아니지요. 발송인이 잘못 포장을 했다라든가 두 번째 수취인이 받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 물건 자체가 지금 성질상 지금 분과 같이 3일 정도를 예컨대 음식물을 보냈다 칩시다. 그러면 상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질 내지 이 우편물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결함이 있다라든가 라고 하는 등의 행위 그 다음에 불가항력이라는 소리는요. 우편 누구도 잘못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아시죠? 예컨대 우편관서가 우편 송달을 하는 과정에 만약에 지진 등이 발생했다. 그래서 결국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상 우편관서에 과실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를 봤을 때 우편물 교부할 때, 즉 줄 때 외부의 파손 흔적이 묶어줍죠. 있거나 또는 중량에 묶어줍죠. 차이가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셨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손해에 대해서 잘못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 파손 흔적이 없거나 중량의 차이가 없을 때 이때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당사자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 주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고 버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송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손해받았습니다라고 원고 당사자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 피고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이거 손해 아닙니다라고 예컨대 답변 태도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피고 당사자가 네 맞습니다라고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묵을 하고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의 침묵은 자백입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한 것으로 그냥 봐버리는데 만약에 이때 답변 태도 중에 저희가 일단 발생시킨 손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보였다. 즉 부인 답변을 한다라든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부지 진술을 했다 라고 하면 이때 경우에는 말로 재판을 할 수는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주장한 사람이 이 부인 내지 부지 진술을 당한 요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아셨죠? 문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부 포장에 있어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지 킬로그램 차이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것의 의미는요. 결국 지금 보면 같이 이런 게 없다면 이때는 실제 손해에 있어서는 그렇죠. 손해가 없는 것으로 증명 처리를 해버린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명용입니다. 아셨죠? 자,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우편관세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 이때는 받아야 될 사람은 이거 좀 이상해요 라고 수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묶어주십시오. 수치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수취인 입장에서 주의해둬야 할 게 받아버리면은 이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붙여주십시오. 수취한 이후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요건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는 요건 완성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효과는요, 말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 이제 드디어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아셨죠? 자, 그런데 권리 이것은 지나치게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권리의 수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것은 시간이 지난 효과로서 일단 이 권리가 소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통상 청구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즉
시효로, 즉 시효라고 하는 것은 시간 경과 효과라는 소리의 약칭입니다. 따라서 시간 경과 효과로서 이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다. 라고 해서 보통 이것을 시효 소멸 또는 거꾸로 얘기해서 소멸 시효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시죠?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효 소멸이라고 했을 때 시간 경과가 얼마나 지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부터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간 내지 기한이라는 소리는 좀 소멸시효를 보자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때의 경우에 일단 첫 번째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편물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발부물함을 치시고요. 발송 1일 기준으로 도착일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도달일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낸 때를 기준으로 1일 통구함을 치세요. 1년 내일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우편물 운송 조력자가 내가 당신들 도와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일부 보수를 지급해 주십시오 라고 보수 지급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 조동을 한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1일 통구를 한번 치시고 1년 이내, 즉 조력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 조력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것을 기준으로 왔을 때 우편물 운송, 그 다음에 집배 등 우편 업무 집행 중에 발생한 재산의 피해 및 통행료 미수금에 대한 처리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우편 집배 관서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없어요. 그죠? 그냥 고속도로를 공짜로 써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일부 미지급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손실보상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묶어주십시오. 손실보상 청구를 하면 자, 그 사실 있는 날로부터 역시 1년이 될 겁니다. 묶어두십시오. 그 사실 있은 날부터 1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은 뭐죠? 손해배상 청구권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1년이라고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1발이라고 일단 암기해 두시고요. 특히 조력 청구 영역이라고 한다면 1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역시 조력일을 기준으로 1년.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요. 아셨죠? 그 입에 손실보상 영역이라고 한다면 역시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간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해줘야 된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시효 소멸 기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발송일을 기준으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1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둡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한 표준교과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표준교과서 집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보지만 사실 체계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뒷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공부 편의를 위해서 일단 여기서 끊어줍니다. 그렇죠? 자, 정도만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해주는가라고 하는 범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상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이제 표준 일반론을 기준으로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편물로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및 배상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쳐주십시오. 단서 부분입니다. 손실액이 실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라고 하면 실손해금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밑에는 표를 기준으로 왔을 때 통상 우편물과 소표 우편물 둘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중에서도 일반 우편물과 그 다음에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당일 특급, 이길 오전 특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바와 같이 이길 특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길이라고 하는 소리는 다음날이죠. 자, 그래서 다음날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 그 다음에 당일 특급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보낸 날을 기준으로 밤 8시까지입니다. 아셨죠? 20시까지이기 때문에 라고 보내는 것을 우리는 당일 특급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오전 특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오전 12시 이전까지 아셨죠? 보내는 것을 이게 오전 특급이라고 하는데 이때 경우에는 손망실 기준 액수가 10만원 이것이 쓰여져 있는데 10만원은 그냥 다 준다는 게 아니라 10만원이 한도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한도액 1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 액수가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런 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만원을 한도액으로 정해두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수가 만약에 이 지점에 해당된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배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이 부분, 즉 오버가 돼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10만원을 준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액수를 산정을 해 들어가게 된다. 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표 우편물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소표는 조금 비싸죠? 일단 보내는 물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등기 소포, 그 다음에 그 기타 다른 소포, 특급 등의 경우에 있어서 50만원을 기준으로 보되
통상 우편물이거나 아니면 소표 우편물 모두 일반 우편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손망실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없음 처리를 해버린다. 아시죠?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연 배달 시에 일단 수수료와 관련돼서 밑에 있는 표 봤더니 싫죠. 그렇죠? 암기하기가. 암기하지 않으셔도 된다. 아시죠? 까지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당장 표시 두 번째 것으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몇 처리해 주시고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아까 말씀드린 10만원, 그 다음에 50만원이라고 하는 이 한도액 내에서 실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주셔주십시오. 보험치금 내지 안심소포라고 하는데 이의 경우에는 신고를 미리 취급한 그러한 신고를 미리 한 가액 이것을 배상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보험취급 우편의 경우에 있어서는 왼쪽 즉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당부량의 표, 그 당부장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록 취급되지 않는 보통소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기록 취급되지 않는 보통소포 이것은 통상 우편물 등에 해당되는 것이고 등기 우편의 경우에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주십시오.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페이지 한번 21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우리는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으로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21페이지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표가 또 하나 나오죠. 소포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소포와 보통소포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등기로 보내는 형태의 소포가 있고요. 보통 우리 이제 우체국 같은 데 보면 이거 소포를 싼 다음에 등기로 보내실래요? 아니면 그냥 보내실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만약에 등기소포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송달 전 과정을요 마치 우리 그 택배 보냈을 때 어디쯤 왔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같이 기록을 계속해서 남겨줍니다. 그래서 등기소포의 경우에 두 번째 줄 주십시오. 기록 취급을 한다. 그런데 일반 소포물의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측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십시오. 기록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 다 어찌됐건 우체국이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접수시켜줘야 되죠. 영수증은 발행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소포의 경우라고 한다면 우편 요금 납부 방법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텐데 특히 손해배상조를 하나의 기준으로 봅시다. 자, 손해배상 영역과 관련돼서 등기소포는 계속해서 기록 접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망실 훼손 혹은 지연 배달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와 통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보통 소포의 경우에는 기록을 안 남긴다라고 했었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우측한 없음 통합 쳐주십시오. 거기다가 별표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3페이지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당장 세 번째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취급되지 않는 일반 보통소포는 추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은 없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간 겁니다. 아셨죠? 정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건목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기준으로 보자. 첫 번째, 청구권자는 누가 되느냐? 보낸 사람 발 동그라미 치시고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 중에서도 승인받은 수취인이요. 아셨죠? 어느 수취인이나 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저 사람이 받을 겁니다라고 미리 승인을 신청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 승인을 받은 수취인에 해당되어서만큼은 이미 그 사람이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손해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동그라미 치시고 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손해가 있을 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손해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에 일단 손해신고라고 했을 때 등기취급분별의 경우에는 등기 역시 기록이 남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서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라면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그 사유를 묶어줍시오. 일단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묶어줍시오. 사유를 신고. 그 다음에 이 청구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일 우편물 접수관서 혹은 배달을 시킨 관서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배달관서에 가서 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 부분은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 기한 부분이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국내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주십시오.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할 땐 날로부터 기산해서 5년간 청구하지 않을 때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라고 5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아까 그랬는데 12페이지에 그래서 잠깐 남겨두자라고 했었죠. 자, 우리 아까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우편물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1년 이때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측부분 13페이지에 봤더니요. 손해배상금 청구 시한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또 있고요. 즉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할 때부터 기산해서 5년이라는 중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발송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를 일단 지금 현재 본바와 같이 접수관서 내지 배달관서 등에 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이내 배당 관세 지금 현재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때 액수에 대해서 옥신각신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편 취급관세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손해배상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요. 이 결정문을 이제 청구를 한 청구권자에게 도달을 시켜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도달을 받은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지금 본 바와 같이 이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탄생했어요.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이 구체적인 청구권을 이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표준 교재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는 것인데, 자, 이제 한번 가까이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 지금 현재 우편관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가가 지정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뭡니까? 통상의 일반 민법상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배상 청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청구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청구권 발생이라고 했을 때 이 청구권 이름은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청구권 영역과 관련돼서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 영역과 관련돼서는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 지금 현재 우리 위법행위 공부하고 있죠? 손해배상 청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민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손해 및 가해자가 누군지를 안 날로부터 3년. 두 번째,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둘 중에 어느 기간이 도과되면 어찌됐건 죽어버려요. 이 권리는요. 아셨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국가배상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가배상법은 일반 적어도 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법이 되어 있지만 국가배상 사건에 해당된다면 이때의 경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 기타 다른 법률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이 정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민법에 따라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때 타법, 특히 소멸시효 영역과 관련돼서 타법 규정 중에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타법 영역을 봤더니 국가재정법이 있는데 국가재정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류 청구를 할 때라고 한다면 이때의 경우에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가라 라고 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과 국가배상법상에 있는 동조조문을 맞춰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적어도 청구를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표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면 결국 이게 정해져 있는 이 10년이라고 하는 영역과 관련돼서는 지금 본 바와 같이 5년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한 날이 도과되면 어찌됐건 소멸시효에 의해서 이 청구는 죽어버린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이 부분은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말고요. 적어도 일단 지금과 같이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맞춰두시면 됩니다. 아셨죠? 더 구체적으로 내지는 못할 테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바와 같이 일단 손해배상금 청구기한이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때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될 때라고 되어 있죠.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볼 텐데
그런데 적어도 시점 부분과 관련돼선 결정서 2다리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두시고요. 따라서 시험 지문상으로는 만약에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문과 같이 배달이 지연된 때로부터 라고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이제 멸시시킨 때로부터 라고 표현을 한다라든가 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숫자를 10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10이나 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시효 영역과 관련해서 1, 3, 5라고 하는 숫자 등은 1, 3,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반드시 5년이 나와야 된다. 아셨죠? 정도 확인해 주시고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간의 경과의 효력으로서 소멸한다. 라고 하는 소멸시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및 제한이라고 하는 방어 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교과서, 표준 교과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우편물의 손해가 발생인 또는 수취인 잘못으로 인한 것은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거나 그 다음에 외부 파손 흔적이 없거나 혹은 중량의 차이가 없거나 그 다음에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 수리한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치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것을 일단 다시 한번 묶어두고 정리를 합니다. 세 가지를 옆에 묶어두세요. 여기까지가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도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우편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종래 이제 우리 시험이 지금 이제 3번 치러졌었죠? 그렇죠. 3번 치러졌을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 출제 영역에 해당되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젠 손실보상 제도로 들어갑니다.